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무역이라든지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일지라도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달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특히 우리나라 회사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제품을 수입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우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만든 책 제목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그 저서 속의 내용입니다. 집안 살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진리가 있다. 밖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절대로 집에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양복점 주인은 자기 신발을 만들지 않고 신발 가게에서 산다. 신발 가게 주인은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양복점에서 맞춘다. 농부는 옷이나 신발 어느 것도 만들지 않고 이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웃보다 우위에 있는 생산 활동에 전념해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 일부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고 나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마을이 옷과 신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옷을 더 잘 만들고 상대방은 신발을 더 잘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옷만 만들고 상대방은 신발을 만든 다음에 서로 교환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덜 잘 만들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 개념이 바로 절대 우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절대 우위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인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떤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즉, 더 적은 생산 요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상품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국이랑 을국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갑국은 새우를 3마리를 잡을 수 있고 문어를 2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을국은 한 사람이 새우를 5마리 잡을 수 있고 문어는 1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우는 누가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을국이 잘 만들죠. 그럼 을국이 새우를 잡고 문어는 누가 만들어요? 갑국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교환, 교역,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더라면 갑국은 상대적으로 덜 만드는 이 새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을국도 상대적으로 덜 잘 만드는 이 문어를 잡느라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굳이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국은 을국보다 더 잘 만드는 문어를 만들고 을국은 갑국보다 더 잘 잡는 새우를 잡자. 우린 이렇게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각 국가가 절대 우위가 있을 때 그 제품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는 게 이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혹은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포르투갈과 영국의 사례인데 이거를 90명이 있어야지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80명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다라고. 반대로 영국은 이 옷을 만드는데 100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12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수치들은 일종의 생산 요소가 투입된 거니까 생산 비용인 거죠. 그러면 사실 포르투갈이 영국에 비해서 포도주도 잘 만들고 옷도 더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었던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는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다 잘 만들거든요. 굳이 나보다 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그 나라에서 물건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정 국가가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리카도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설명한 이론으로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데이비드 리카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직물도 포도주도 더 잘 만들지만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그 상품을 만드는데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포르투갈은 직물을 만들 때 9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 때는 8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직물을 만들 때 필요한 90명의 사람이 포도주를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포도주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예를 들어서 90명의 사람 중에서 80명의 사람이 가면 포도주를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면 포도주를 한 개 온전히 못 만들고 8분의 1을 만들 수 있겠죠. 결국에 얘네 둘을 더하면 8분의 9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회비용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물을 만드는 걸 포기하면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포도주를 8분의 9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8분의 9. 반대로 포도주를 만들 때 필요한 80명의 사람을 가지고 직물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만들 수 있는 직물의 양은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9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물을 만들 때 10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싶어요.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왜? 포도주를 만들 때는 120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는 6분의 5개 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포도주를 만들 때 쓰이는 120명의 사람을 가지고 직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5분의 6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영국이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직물 5분의 6개를 만들 수 있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인데 더 적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직물을 만들 때 포도주를 8분의 9개 포기해야 하는 포르투갈과 포도주를 6분의 5개만 포기하면 되는 영국이 있어요. 그러면 직물은 누가 만드는 게 유리해요? 영국이 만드는 게 유리하죠. 반대로 포도주는 더 적은 직물을 포기해도 되는 포르투갈이 만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비교 우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2021년 3월 달에 출제된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표는 갑국이랑 을국의 X제와 Y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교역이 이루어지고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해서 교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양국은 노동만 생산 요소로 쓰고 노동의 양은 100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표만 봤을 때 을국이 X제도 잘 만들고 Y제도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을국이 X제랑 Y제 모두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는 이 두 국가는 굳이 교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장했던 비교 우위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각국은 X제를 만들 때 4명이 필요한데 Y제를 만들 땐 5명이 필요해요. 그럼 이 4명이 만약에 Y제를 만들려고 하면 Y제를 몇 개 만들 수 있겠어요? 온전히 하나를 못 만들죠. 몇 개 만들어요? 5분의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Y제 필요한 5명의 사람을 가지고 X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X제를 4분의 5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을국은요. X제랑 Y제를 만들 때 2명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X제를 만들 때 필요한 2명을 가지고 Y제를 만들려고 하면 Y제 1개를 온전히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Y제 필요한 2명을 가지고 X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구하게 되면 이제 비교 우위를 구할 수가 있죠. X제를 만들 때 갑국은 Y제를 5분의 4개 포기하고 을국은 Y제를 1개 포기해야 돼요. 적게 포기한 게 누구예요?
갑국이잖아요. 그러면 갑국이 x제를 만들고 을국이 y제를 만들면 돼요. 근데 각자가 잘 만드는 걸 만드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특화라고 해요. 그래서 갑국은 x제 특화를 하고 을국은 y제 특화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갑국의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5분의 4개이다. 틀리죠? 왜냐하면 4분의 5개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갑국은 x제 20개, y제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 노동의 양이 100명이니까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갑국이 x제 20개를 만들려고 하면 몇 명이 필요하냐면 80명이 필요해요. 그럼 이미 100명 중에 80명을 썼어요. 20명 남았어요. 20명으로 y제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10개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동그라미 3번. 을국은 x제 생산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모두 가진다. 자, 을국은 x, y 절대 우위 갖는 거는 맞아요. 근데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어요? y제에 있죠. 그러니까 요 x제 말고 자, 4번. y제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아니죠. 갑국이 을국보다 작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 만드는 x제를 만든 거죠. 이건 답이 될 수 없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만 더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 2020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림은 x제랑 y제를 자급자족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지금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갑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들의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보면 x제를 40개 만들려면 y제는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갑국이 x제를 완전히 포기하면 y제를 8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도 생각해 보면 을국 같은 경우는 x제를 80개 만들 때 y제는 0개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x제를 다 포기하면 y제를 40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를 생산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교역을 할 거고요. 각 국가가 가진 노동량은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회비용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갑국은 x제를 40개 만들 때 y제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반대로 x제를 완전히 포기하면 y제를 8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x제 40개가 y제 80개랑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얘는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제 하나가 y제 2개랑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반대로 을국은 어떻냐면 x제 80개를 생산할 때 y제를 0개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x제를 완전히 포기하면 y제를 40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x제 80개랑 y제 40개가 같은 가치를 가지니까 결국 x제 하나는 y제 2분의 1개랑 같은 거죠. 그쵸? 즉, 이 얘기는 갑국은 x제 하나를 만들 때 y제를 2개나 포기해야 되고 을국은 x제 하나를 만들 때 y제를 2분의 1개만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적게 포기하는 게 누구예요? 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을국이 x제를 이제 생산할 거예요. 반대로 갑국은 y제를 생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네모친 거를 다시 y에 대해서 환산하면 얘는 y 하나가 x 2분의 1이고 얘는 y 하나가 x 2개니까 그쵸? y제를 생산할 때 더 적은 x제를 포기하는 건 갑국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갑국은 x제 40개와 y제 4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순서상 보면 x제를 40개 만들 때 y제는 0개를 만드니까요. 그쵸? 동시에 틀렸고요. 두 번째,
X제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자, 을국이 X제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보다는 적겠죠. 땡. 3번 을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개가 아니라 2분의 1개죠. 4번 갑국은 Y제, 을국은 X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5번은 왜 틀리냐면요. 자, X제랑 Y제의 교환 비율이 4대 1이래요. 그럼 을국은 교역을 할 것이다. 자, 을국 생각해 볼게요. 을국은 X제를 더 잘 만드는 아이죠. 그러면 이 을국 같은 경우에는 X제 하나를 만들어서 교역하기 전에도 Y제 2분의 1개를 포기했다는 거고, 결국 자기가 잘 만드는 X제를 만약에 안 만들면 그 대신 Y제 2분의 1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환 비율이 X제 4개랑 Y제 1개를 교환해야 한대요. 그러면 얘를 다시 X 하나로 두면 Y제 4분의 1개죠. 그럼 이거는 을국에게 유리한 거예요? 원래 교역하기 전에도 X제 하나를 포기하면 Y제 2분의 1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조건은 X제 하나를 주면 Y제 4분의 1개를 얻을 수 있대. 전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개념을 활용해서 만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이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경제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비교 우위랑 관련돼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다른 친구가 월등히 잘나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나보다 얼굴도 예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한없이 위축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보다 내 친구가 잘나 보여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 친구보다 잘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특기, 재주가 꼭 하나씩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비교 우위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만의 비교 우위를 찾아서 마음껏 날개를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환율과 빅맥지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교 우위나 절대 우위를 쓸 때는 보통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그 개념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때는 그 개념뿐만 아니라 환율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율은 우리가 다른 나라랑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나라의 돈의 가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과 빅맥지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선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M사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콘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가가 1,100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이 소프트콘을 먹고 싶어요. M사에 갔어요. 가서 얼마를 줘야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1,1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1,100원이랑 이 아이스크림 하나랑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의 크기를 가격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둘의 가치가 같아야지 교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소프트콘의 가격이 1,100원인데 선생님이 500원을 줘요. 그럼 500원을 주면은 소프트콘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는 거죠. 가치가 같아야지 교환할 수 있다는 건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비율, 달리 말하면 그 나라 돈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 혹은 우리나라 돈을 살려면 다른 나라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 이렇게 묻는 일종의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영상을 찍었던 날짜거든요. 10월 24일을 기준으로 1달러의 가격은 1,340원 정도가 됩니다. 즉 이게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달러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340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좀 계산해 볼게요. 이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S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 입장료는 일반석을 기준으로 원화, 달러와 엔화로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고요. 원엔 환율은 1,150원이에요. 즉 내가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1,200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100엔을 교환하기 위해선 1,15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화 28,000원은 그냥 28,000원을 주면 되는 거니까 달러랑 엔화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가 환율 계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우리나라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달러가 1,200원이니까요. 23달러랑 1,200원을 곱하면 27,600원이에요. 그러니까 27,600원을 준비하면 달러를 가지고 23달러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엔화 같은 경우는 100엔이 1,150원이에요. 근데 엔화로는 2,500엔이 필요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엔 곱하기 1,150 곱하기 25를 해주면 2,500엔이 되는 거죠. 그러면 28,75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화, 달러와 엔화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뭐를 가지고 입장하는 게 제일 이득이겠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산 다음에 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럼 뭐가 제일 불리해요? 엔화가 제일 불리하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혹은 하락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원화,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고 달리 말하면 원화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트에 갔어요. 과자를 사고 싶어요. 근데 과자가 원래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과자의 가치는 높아진 거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게 1,500원이 되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졌지만 우리 원화의 가치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환율은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 환율이 바뀌는 요인은 어떤 물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환율 역시 그 나라의 화폐를 얼마나 원하는지 또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나라의 돈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물건을 수입할 때, 또 해외여행을 갈 때, 혹은 외국에 도와줄 때, 외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났어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외화의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외화의 공급, 다른 나라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물건을 수출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달러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도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공급의 변동이 되겠고요. 한국 관광객들도 공급의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나 공급을 달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내렸을 때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환율이 올랐어요. 1달러 1,000원이 1달러 1,500원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게 돼요. 자, 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1달러 1,000원이었는데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우리 이거 2,000원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환율 많이 올랐죠? 선생님이 미국에 라면을 수출하는 사람인데요. 선생님이 라면을 수출할 때는 한 봉지에 1,000원 정도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인들에게 1달러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1,000원만큼의 가치를 받으면 되는 나는 미국인들에게 1달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달러 달라 하면 돼? 2달러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파는 라면이 원래 1달러였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0.5달러로 줄었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 라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선생님이 만든 물건을 많이 사준다라고 하는 건 수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수입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 나라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게 돼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빌린 돈을 갚는 걸 외채를 상환한다라고 하는데요. 환율이 올라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빌린 100달러를 예를 들어 갚는다라고 했을 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리하겠죠. 그렇죠? 해외여행 가는 것도 당연히 힘들 거예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은 느끼겠구나. 이해가 되나요? 그럼 반대로 환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달러 1,000원이었던 게 우리 500원으로 내려봅시다. 그럼 아까 전에 라면을 팔던 선생님 입장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1,000원만큼의 가치를 받아야 돼요.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부담스러워요. 원래 1달러만 주면 라면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2달러나 줘야 돼. 너무 비싸졌어.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감소하고 반대로 수입은 증가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1달러짜리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예전엔 1,000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500원만 줘도 물건을 살 수 있대. 그럼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의 가치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의 파워가 세졌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지겠고요. 당연히 해외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뉴스라든지 환율에 대한 뉴스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빅맥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빅맥 지수는 여러분들 M사 햄버거를 말합니다. 이 M사 햄버거는 세계 120 국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같은 재료, 같은 시간, 즉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빅맥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가격이 어때요? 같아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햄버거의 품질이 같으면 사실 햄버거의 가격이 같아야 하는데 가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햄버거의 가격이 4,000원이고 미국에서 4달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햄버거의 품질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된다면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4,000원이 결국 4달러니까 4달러가 또 결국 4,000원이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빅맥의 가치가 같은 거죠. 근데 실제 환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품질이 같으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 먹을 때 가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가격이 4,000원이고 미국 가격이 4달러면 얘네들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적정 환율은 1달러 1,00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 환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 환율이 1달러가 1,25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건 지금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자, 원래 1달러가 1,00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 환율이 1달러 1,250원이라는 건 달러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월 24일 기준은 어떨까? 1,340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선생님이 조사한 바로는 5,200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빅맥 가격은 최대한 최신 뉴스를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 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5.58달러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이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 낮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 5,200원과 5.58달러를 같다라고 놓으면 1달러가 대강 930원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1달러는 1,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 거죠.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맥 지수를 통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떠한 가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기출문제를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해 12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대요. 근데 이번 달에도 그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갈 예정이래요. 즉, 1달러 1,000원이던 환율이 예를 들어서 700원, 또 뭐 5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달러화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한국인들이 미국 여행 갈 때 경비, 비용 부담은 감소한다. 맞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세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디귿,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한다. 이것도 맞겠네요. 왜냐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 건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세졌으니까 미국 물건 많이 사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리을, 미국에 유학을 가고 있는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학비는 똑같은데 점점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 학비를 메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오늘 배운 이 환율의 개념을 여러분 적용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세계 여행은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앞으로 예정된 미국 여행, 일본 여행을 이때 가는 게 좋겠다라든지 언제 환전을 하는 게 유리할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표부와 함께하는 방학 프로젝트 역사 시대 구분, 지난번에 이어서 중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선생님 말씀드릴 때 이제 중세라고 하면 이제 시기 구분의 이제 두 번째, 중간에 해당되는 건데, 이 마르크스의 이 유물사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중세 봉건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봉건제도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봉건이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이게 사실 이제 조금 개념을 조금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 국왕과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계서제, 그러니까 관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전통적인 그런 권위, 그런 것들을 이제 전통을 이제 고수하는 형태로서 개인의 역량 발휘와 내면적 권위의 존중 등이 억압되는 사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분제 사회다,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봉건 구습을 탈피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봉건제라고 하면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근대라는 표현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표현으로서 이 신분제, 그러니까 이 귀속적인 지위에 의해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신분제 사회라고 우리가 이제 봉건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경제사적 또는 법제사적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 상부의 단계와 하부의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부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국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봉주, 그러니까 땅의 주인과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받는 신하 간의 이제 주종서약 이라는 형식적인 그런 신분 관계와 거기에 대응하는 토지와 수수라는 이런 물건과의 불가분한 결합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충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토지와 또는 이런 물건들, 말 그대로 물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 어떻게 계약되는지에 대한 그런 결합 체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 경제사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부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노예를 통한 생산이 아니라 이 농노, 그러니까 이 농노라는 개념도 사실 이제 자유민인 농민과 그 비자유민인 그러니까 노비에 합쳐진 거죠, 그죠? 이 장원제가 형성되면서 그 땅의 영주와 농노와의 그런 관계를 또 우리가 봉건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의 중세 봉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이 로마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로마라고 하면 4세기 후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이 서로마가 이제 붕괴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이게 연쇄적인 부분인데 아시아 쪽에서 이 한무제가 흉노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 흉노 세력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제 유럽으로 진출해서 이제 훈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훈족이 계속 서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유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게르만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서로마가 점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 자,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은대지 제도와 종사 제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은대지 제도는 자, 우리가 이제 베네키피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3세기 이후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3세기 로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멸망했던 몰락하게 된 계기가 이 군인 황제 시기인데, 이 어지러운 시기 때 게르만인들의 굉장히 많이 이 로마 경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인들에게 내려준 토지를 우리가 베네피키아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 토지를 그냥 주진 않겠죠, 그죠? 용병으로서 씀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땅을 나눠준 거다라는 거. 이것이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등장했을 때는 하나의 그런 제도가 이제 정착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종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종제도의 그런 제도라고, 주종제도의 근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특히 이제 게르만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계약 관계였었어요. 계약 관계인데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침입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용, 거의 지속적 고용 관계가 되게 되면서 장기적인 주종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성립됐을 때 하나의 제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봉건제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언급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9세기, 1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북쪽에서 노르만 세력들이 이렇게 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르만족도 침입을 해오고, 사실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헝가리 훈족이란다. 그 마자르족도 침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세기, 10세기 정도 가게 되면 남부 쪽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도 계속 쳐들어와요. 유럽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춘추전국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토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지역의 이제 방어를 스스로 그 지역의 가신들이나 또는 영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장원제의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랑크 왕국 우리가 대표로 이제 봉건 국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프랑크 특히 이제 그 칼로스 대제가 이제 사후 이렇게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세 개 국가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게 이제 840년에 베르댕, 870년대 메르센 조약으로 일어나게 됐고, 특히 이제 이 중동부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사 공부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 15세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토지가 많습니다. 이 영역이 지금 되게 다양하죠, 색깔이. 다양하죠, 그죠? 이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되게 됐냐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각자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국왕 중심이 아니라 제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국왕과의 관계를 맺은 이런 과신들이라든지 영주들이 자기 영역을 활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후국들로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 연합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당시 이제 메커니즘, 이 크리스트교의 발전이게 되는데, 이 서유럽이 크리스트교로 크게 확장됐던 계기는 우리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그 콘스탄티누스 1세, 그죠?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서 당시 이제 십자가, 이 예수를 봤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징표로 이제 대가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비스, 프랑크 왕국 메로빙거 왕조의 클로비스가 이제 이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중세 봉건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교회, 그리스도교,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프로테스탄트와 구분을 하자면.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이러한 권력 구조가 교회와 이제 국왕 간의 관계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간호사의 굴욕,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일리 4세가 간호사의 당시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와의 이제 권력 구조에서 이제 패한 그런 모습, 그리고 가장 또 이 그리스도교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또 십자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뭐 종교라는 허울로 인해서 이제 종교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유럽의 그리스도교의 세계를 이슬람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제국과 국왕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달라라는 1095년 당시 이제 클레르몬 공의에서 우르바누스 교황이 이렇게 지원을 했었다. 그래서 약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장원, 그죠? 이 분권적인 권력 구조 형성, 우리 앞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이 지도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영주들이 자기 영토에 관련된 이런 장원이 구성되는데, 여러분들 장원제도라는 게 역사 서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냥 넓은 땅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 유럽에서 특히 이 봉건 시기 시절에 구조를 우리가 단면도를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형식화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황제, 국왕, 교황 역시도 종교에서도 이렇게 계서제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런 관계를 우리 주종제라고 하고, 앞서 방금 봤던 장원제 내에서 영주와의 농노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장원제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이렇게 앞서 이제 쌤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죠, 그죠? 주군은 당시 국왕은 이 모든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 중앙집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지? 이 특히 9세기부터 10세기 이 노르만족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주군이 다 일일이 다 뛰어다닐 수 없겠죠. 맞습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라, 충성을 대가로 해서 봉토를 수여하고, 봉신은 이제 주군을 위해서 군사력 제공 및 충성, 그리고 국가 방어에 많이 힘써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 자, 나중에 뒤에서 이제 동아시아와 이제 구분하겠지만 쌍무적 계약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계약 관계야. 그래서 물론 이제 땅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의뢰 관계이긴 하지만 이 봉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국왕한테도 땅을 받을 수도 있고, 독일 국왕한테도 땅을 받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프랑스 국왕한테도 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봉신이 주군보다 영토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이런 계약 관계,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말하는 계약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장원제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특히 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농민들을 구속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대신 보호해 준다는 구실로 이렇게 정해진 지역에다가 이동이 이제 불가하죠. 농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다가 농노는 영주에게 부역과 공납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군은 이 봉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땅을 나눠준 이 지역들 장원에 대해서 불입권을 그러니까 봉신이 주군에게 불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불이권이 뭐냐? 영주가 영내 재판 조세에 관해서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가, 말 그대로 사실 이제 땅을 주고 나면 원래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다시 주군에게 돌려줘야 되지만 대대로 주군에게 이 지역은 우리가 대대로 우리가 그 방어를 해주겠다. 우리가 담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군한테 완전히 권력을, 그 지역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군은 봉신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불이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왕보다 더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다른 국왕을 모시는 오케이 서로 다른 국왕을 모셔가지고 오히려 봉신 이 제후가 훨씬 더 많은 영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의 중세 봉건제인데, 자, 우리 이제 주나라의 봉건제를 배웠죠, 맞습니까? 사실 내가 지난번 처음에 쌤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시대랑 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예외인데, 자, 중국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처음 왕조가 최초의 왕조가 이제 상나라였죠, 그죠? 상보다 이제 주나라가 상이 무너지고 주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주는 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영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토지를 나누어줘서 제국을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봉건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도시화처럼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 알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유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혈연 조직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후들은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 혈연이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봉건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종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족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건제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야 이제 황제 천자 당시 천자라는 표현을 했지 중국에서 주나라 때는 천자의 형제들을 중심으로서 이제 제후가 됐지만 점점 이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혈연의 관계가 무너지겠죠, 맞습니까? 결국 이 봉건제 한계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 때 어떻게 9년제 중앙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 시스템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법치주의적인 지나친 법치주의적 중앙 집권 체제를 구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다시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 때 재통이 됐을 때 이 한고조 유방이 이제 서로 이 봉건제의 실패 요인 그리고 지나친 9년제 실패 요인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등장하게 된 게 군국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일본의 봉건제입니다. 자, 일본도 사실 우리 이제 7세기 때부터 뭐 7세기 이전부터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스카 시대 때부터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청한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구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표면화가 된 게 이제 7세기, 8세기 때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다이오 율령이라고 해서 물론 그 전에 645년에 다이카게신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다이카게신은 사실은 이제 백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백제를 지원함에 있어 이런 혁신이 개혁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7세기 후반, 8세기 초에 가서야 이제 율령을 반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황 중심의 국가가 유지가 되고 등장하게 된 게 나라와 해안 시대입니다. 자, 이제 해안 시대, 나라 시대 곧 지나서 이제 해안 시대 때 가게 되면 해안 시대 때도 아무래도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율령 체제에 대한 영향은 이 대륙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고가하려는 천황과는 계속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해안 시대의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10세기, 11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일본이 주로 서일본 중심으로 이제 국가나 이런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점점 이제 가마쿠라 방향으로 이렇게 동일본 쪽으로 이제 세력을 뻗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천황과 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귀족들이 자기의 장원 이런 자기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둘씩 무사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무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이들이 천황과의 대립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일본 특유의 봉건제도인 막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이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에도 막부까지 약 700년, 1100년대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한 700년, 800년 가까이 일본의 막부 체제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
자, 이 막부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묘라는 표현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이묘가 등장한 건 아니고요. 다이묘의 역할을 했었던 이 지방 세력들을 우리가 고케닌, 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케닌의 이 고가 이제 크다는 뜻이에요. 좀 이제 쇼군과 직접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사단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고케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봤다시피 이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봉건제도 이 쇼군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 대한 땅에 대한 그 지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그것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자기 지역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는 다이묘라는 표현보다는 슈고, 지토라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슈고 같은 경우는 치안을 방비하는 그런 고케닌들, 지토는 이제 세금을 거두는 고케닌들을 우리가 지토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당시 이제 권력이 이제 누굽니까? 쇼군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천황은 거의 허수아비의 역할을 허수아비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전반적으로 쌤이 봉건제도를 많이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봉건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읽어보시고, 물론 이제 봉건제도가 이제 해체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 봉건제의 특징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광역시 교육청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방학 프로젝트 역사 시대 구분 마지막 편 근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모던이라는 표현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현대라는 표현과 또 현대를 우리가 또 모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근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중세와는 또 다른 시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이 근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585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근대를 바라보는 기준이 분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배우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이제 세 가지 구분에 의해서 근대가 기준이 잡힙니다. 쌤이랑 그걸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두고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런 1차 산업,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보다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수작업보다는 이 메카닉, 기계 작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분업과 협업을 도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이제 생산량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또 근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큰 의미에서의 이제 근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시민들,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이런 민주주의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또 근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 서양 유럽 그리스트교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아시아는 특히 이제 성리학, 유학 이런 걸 기준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체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사회, 이 문화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에도 이제 근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 근대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실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과학혁명의 대표적인 우리 발명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학혁명에 일어나기 위한 그런 준비는 이미 중세시대 때부터 일어났었습니다. 이 중세의 이런 장원제도가 해체가 되고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특히 이 십자군 전쟁을 끝나고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과의 이제 원만한 교류를 통해서 이제 크게 교역권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그리스트교의 그런 문화, 이 당시 중세 같은 경우에는 신중심의 문화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농업 중심, 이런 상업이라든지 이런 과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외시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물들을 이제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중심의 그리스도교 중심의 세계가 맞는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줬던 그런 도구들이다, 수단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금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 되어 모든 전체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이런 지동설, 그죠? 이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기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이 지동설과 자전설, 그리고 지구가 구형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사실 신학로 개척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16, 17세기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고, 앞서도 했다시피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공업보다는 기계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분업과 현업을 통해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이런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층의 성장인데, 이것도 사실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신중심의 그리스도교 중세의 패러다임이 깨지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또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에서 특히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은 당시 같은 유럽 국가긴 해도 좀 궤를 달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많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옛날 이 그리스 시대는 굉장히 인문주의가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도서들을 보면서 앞서도 했다시피 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르네상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르네상스가 결국 북유럽 쪽에도 일어나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까지 펼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단순히 신앙에 대한 자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자기의 그런 신앙, 그가 처음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신앙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인간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과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이 이제 18세기 가게 되면 이제 계몽주의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과연 이 국가라는 게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죠? 과연 국가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거기서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득권층,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봉건 사회라고 했을 때 이런 왕과 귀족, 이런 또는 성직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권이 발표되는데,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계몽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 계약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관계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런 사회 계약설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제시하게 되고, 이런 사회 계약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전역을 이제 제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나폴레옹이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유산들이 남아서 이렇게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가 많이 확산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되었죠. 기존에 있던 이런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층이 성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발달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시민층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사실 자본주의 발달과 연관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 안에서도 많은 교육권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 자유도시들이 등장하게 돼. 이 자유도시들, 특히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세력들, 앞서도 얘기했듯이 중세 같은 경우는 농업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농업에서 이제 조금 산업을 변화해서, 물론 아직까지 메카닉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기계공업으로 발달하진 않았고,
이런 생산력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제 봉건 세력들의 이제 제어를 받아서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둘씩 자유를 영주와 제후들 그리고 성직자들로부터 도시라는 독립적 공간이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육관들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조금씩 발달을 하게 돼. 분업과 현업의 발달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 자본주의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강무역도 있고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에스파냐의 이런 아메리카 개척으로 인해서 이 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은들이 많이 교류가 되게 되죠. 우리가 이 시기 때 이제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이제 산업혁명의 발달으로 해서 이런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도 이제 하나둘씩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이제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도 이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에 국가마다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자본주의 발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자 특히 이제 19세기 독일과 미국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로 많이 뻗쳐나가게 되고 뒤늦게 독일이 나라를 통일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 기계라는 것이 결국은 자원의 문제로 직결되다 보니까 이 자원이 잘 나지 않는 유럽에서는 더 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비서구권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으로 점점점 식민지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 자, 이런 과정에서 국가마다 이제 자기 산업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국 중심의 그런 경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되게 이기적인 서구 열강들끼리 경쟁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제국주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안에서는 이렇게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뭐야? 돈을 버는 이 자본가들과 그게 이 기계에 거의 기계와 다를 바 없는 기계를 거의 떠받드는 이런 노동자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 잘못된 자본주의, 복지 체제가 전혀 구가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자본이 가지고 있고 생산 수단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차별되는 이런 계층 구조, 이원적 구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도 결국은 이제 뭐 개인의 이런 자본의 여하도 있겠지만 국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식민지를 경영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두 가지 그러니까 문명화 국가 또는 비문명화 국가로 구분해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근대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런 사회 진화론으로 이제 또 발전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항적인 모습. 이게 과연 니네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근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29세기 중반 특히 이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삼아서 사회주의가 크게 발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발달이지만 또 동시에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사회주의의 발달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한국사 시간에 이 식민지적 근대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일본에 우리가 이제 크게 한국사 시간 세 가지로 배웠을 겁니다. 그지? 정체성론, 타율성론, 그리고 정체성론, 타율성론, 그다음 뭐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 잠시만요. 정체성론, 타율성론,
하여튼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갑자기 생각하려고 해서 안 나는데, 특히 쌤은 지금 이제 정체성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일본 당시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였을 때 우리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니네들이 과연 근대화를 했을까? 그래서 근대화를 이룰 수, 어차피 일본은 이제 조선의 이런 봉건 시스템을 우리가 식민지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니네들의 서구 문명에 대해서 근대성을 이제 이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또는 산미징식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업화를 이뤄낸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제 근대화로 가기 위한 그런 일부였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이 지네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일본들이 말하는, 사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은 사실 일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식민지를 경영했던 모든 서구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우리도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경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으켰는데, 이 식민지 근대화의 초점이 과연 경제적 발전만 이루면 근대화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근대화인가, 이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경제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봉건 제도를 끝내면서 두 가지 그림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시민혁명과 관련된 부분, 과연 이 민주주의, 이 시민의 권리가 과연 높아졌느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발전을 우리가 이룩하진 않았어요. 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복하고 분단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 대한민국 처음 초창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경제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과연 니네들이 말하는 경제적 발전을 도모했느냐,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국을 위한, 조선을 위한 그런 근대화였나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들이 펼치는 근대화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여태까지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내용들이 좀 많이 그렇게 막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시간적 문제도 있고, 사실은 선생님이 좀 큰 범위에서, 앞서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줄기, 큰 그림을, 큰 구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뭔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교과서가 대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시야를 좀 제공하고자 이 수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좀 부디 도움이 많이 되셔서 나중에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지금까지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3세기 말 몽골의 태풍이 서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서아시아에서 아바스 왕조, 셀주크 투르크, 몽골 등의 강자들이 사라진 힘의 공백 상황에서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부족이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 국가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은 소아시아의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건국하여서 비잔티움 제국과의 경쟁을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찬란했던 강대국의 모습을 잃고 내부 분열, 지방 세력의 성장, 이러한 요인으로 쇠락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틈을 타서 오스만 제국은 투철한 전사 정신과 군사력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던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오스만 제국의 확장은 계속되어서 결국 1453년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 때 비잔티움 제국이 가진 마지막 영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메흐메트 2세는 19살에 술탄의 지위에 올라서 야심찬 콘스탄티노플 전복 사업을 시작합니다. 메흐메트 2세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들어가는 양 입구에 성체를 쌓아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통제합니다. 혹시 모를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서방 세계의 도움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육해군의 군사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메흐메트 2세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지형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들어오는 입구, 골든혼이라고 불리는 만의 좁은 입구를 사슬로 막아서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바로 선박을 육지로 승격시키는 것이었죠. 육지로 배들을 이동시켜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진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고 무모한 전술일 수도 있었으나 이 작전은 비잔티움 제국의 전쟁 의지를 꺾었고 결국 이 작전 이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함락되어서 천년 역사를 이어오던 비잔티움 제국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이후에 성 소피아 성당을 개칭하고 그곳에서 이슬람 예배를 진행하여서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발칸반도에 대한 지배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함이었죠. 메흐메트 2세 이후 오스만 제국은 더욱 성장하여서 9대 술탄 셀림 1세 때는 이집트에 자리 잡아서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도 정복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칼리프 지위까지 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의 수장이라는 세속 권력과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라는 종교 권력을 양손에 다 쥐게 됩니다. 오스만의 확장은 셀림 1세의 외동아들인 10대 술탄 슐레이만 1세 때도 이어집니다. 슐레이만 1세는 46년 동안 재위하면서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학, 과학, 예술, 건축 등에서 오스만 제국의 황금길은 이끈 군주로 추앙받습니다. 슐레이만 1세는 즉위하자마자 정복사업을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사파비 왕조, 전쟁 서쪽으로는 유럽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16세기 초 유럽은 종교개혁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등의 대립으로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저지할 통합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슐레이만 1세는 메흐메트 2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동유럽의 헝가리 일부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동유럽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더하여서 그리스 북서부 프레베자 지역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슐레이만 1세의 오스만 함대는 베네치아, 에스파냐 등 유럽의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중해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합니다. 이렇게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슐레이만 1세를 거치면서 15, 16세기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치 분야에서 주목되는 것은 티마르 제도입니다. 티마르 제도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 경제 제도의 핵심으로서 일정한 토지를 받은 지방의 소유주가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전시에 일정 수의 기병을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군사적인 수요에서도 지방 행정 및 치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과 군사는 티마르 제도로 운영되었다면 오스만 제국이 수행하는 대규모 장기적 전투에는 술탄에게 충성하는 상비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양성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은 데브시르메 제도를 시행합니다. 데브시르메는 정복지의 18살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엄격하게 교육하여서 전국의 병사나 행정가로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은 술탄의 친위대인 보병 예니체리에 소속되어서 술탄에게 충성을 바치는 친위대로 활약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번영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었어야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경제력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한 국가들이 항상 그랬듯이 중국, 인도 국가들과 서방 세계를 잇는 중개 무역으로 큰 이득을 얻어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앞서서 있었던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지야라는 세금을 내면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주고 그리스 정교, 기독교, 유대교,
이러한 종교들의 공동체인 밀레트의 포괄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밀레트 제도라는 관용적인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용 정책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민족적으로는 튀르크, 지역적으로는 페르시아와 비잔틴 문화까지 융합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효율적인 확장 정책의 수행과 통치를 위해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으며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성과가 종합된 결과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우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건축되어서 오스만 제국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태동하고 있었던 14세기 후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에서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청하는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국가를 건설합니다. 바로 티무르 왕조이죠. 티무르는 칭기즈칸이 이룩했었던 세계 제국을 만든다는 꿈을 가지고 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서아시아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에 도전을 받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에게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저지하고 형식상의 복종을 받으면서 이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티무르는 몽골에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명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원정을 떠나려는 찰나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티무르 왕조는 수도인 사마르칸트가 동서무역의 중심점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영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가 죽은 이후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상속 문제로 쇠퇴하다가 결국 우즈베크인의 침입으로 사마르칸트가 함락되며 멸망을 하게 됩니다. 티무르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과 경쟁하며 서아시아 지역을 강대국으로 자리잡은 왕조가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이후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정복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신을 4대 칼리프 알리의 직계 혈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아파 이슬람교를 옹호하며 시아파를 국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파비라는 명칭 또한 시아파 이슬람의 분파 명칭이기 때문에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 왕조인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즉 페르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군주의 칭호인 샤를 사용하면서 페르시아의 지역의 지배자임을 명확히 하고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인도에서 번영한 무굴 제국과 함께 16세기 이슬람 3대 제국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5대 샤 아바스 1세 때 국내적 혼란 요소를 수습하며 전성기를 맞아 오스만 제국 당시 해군으로 사파비 왕조를 이어받고 있던 포르투갈을 무찌르며 사파비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를 카즈빈에서 이스파한으로 옮겼는데 이후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이라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티무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아바스 1세의 죽음 이후 점차 쇠퇴하다가 북쪽의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선은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시간은 19세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후반 레판토 해전에서의 패배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은 멈추게 되고 신화로 개척, 근대 국가로의 발전 등 세계사의 흐름이 뒤처지면서 오스만 제국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유럽의 열강들은 발칸반도와 지중해에 대한 야심으로 오스만 제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오스만 제국은 이에 대응해야 했지만 그리스와 이집트의 독립, 외교적 실패 등으로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라고 불리는 일련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탄지마트는 튀르키예어로 개편이라는 의미로서 유럽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서 행정, 사법, 군사,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지마트는 대제상 미드하트 파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근대적 헌법 제정과 입헌 군주제의 도입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오스만 제국의 헌법과 의회는 개헌 한 달 만에 터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휴회와 개회를 반복하다 겨우 1년을 넘기고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탄은 자신의 전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구시드루의 역행을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럽의 문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여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문학가, 관료, 학자, 군인 등으로 이루어진 신지식인들의 모임 청년 튀르크당이었습니다. 청년 튀르크당은 의회 해산 이후에 구체제로의 복귀에 저항하여서 혁명 세력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헌정 복귀와 술탄 폐위운 등을 전개하게 되었죠. 이러한 활동에 압박을 느낀 술탄은 1908년 헌정의 복귀로 선언했고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헌법의 부활, 여성 차별의 철폐, 근대 시설의 확충, 교육의 개혁 등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개혁을 시도했으나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자행하던 탓에 다른 민족의 차별,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 동맹국으로 참전하였다가 패배하였고 결국 1922년 오스만 제국과 청년 튀르크당이 해체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오스만 제국이 있던 자리에는 무스타파 케말의 주도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탄생하였고 이 국가가 현재 튀르키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공원에서 히말라야를 거쳐 인도 아대류 북서쪽 인도양으로 흐르는 강인 인더스강은 문명의 탄생 조건을 갖춘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원전 2500년경 지금의 남인도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더스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인더스강 유역에서 죽음의 도시라는 뜻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이 발굴되면서 인더스강 문명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벽돌로 지은 집들이 잘 짜여진 도시계획에 따라서 바둑판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계획도시였습니다. 배수시설, 공중목욕탕, 곡물창고 등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들까지 갖추고 있어 평안하고 풍족한 도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이룩했던 사람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상업에도 능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널리 교역했는데 인더스 유적에서 발견된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인도 서북부 펀자브 지방으로 이동해 오면서 인더스 문명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아리아인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인도 북부를 지배하게 되죠. 아리아인들은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확고하게 했고 기존 원주민들, 즉 피지배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카스트제는 최상위의 사제계급인 브라만, 그 아래 무사계급인 그셔트리아, 그 아래 상인, 평민계급인 바이샤, 마지막으로 노예계급인 수드라로 이루어진 신분제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제계급인 브라만을 중심이 되어 최고신인 브라흐만을 모시는 브라만교가 성립되었고 자연현상 등을 찬미하는 내용이자 이 시대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인 베다라는 문헌이 기록되었습니다. 훗날 베다는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경전이 됩니다. 기원전 7세기경이 되면 겐지스강 유역의 도시국가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충돌이 빈번해지고 상업 또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사 귀족계급인 크샤트리아와 상인계급인 바이샤의 힘이 증대됩니다. 이들은 브라만교가 주장하는 엄격한 제사의식과 브라만 중심의 사회 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불교와 자이나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네팔 지역의 카필라바투스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의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색을 많이 하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29살에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년 동안 고행 끝에 보리수알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가르침을 설파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곧 인간 평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곧 불교의 고리가 된 것이죠. 자이나교는 바르나마나 또는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로 그는 30세의 나이에 출가하여서 12년간의 고생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엄격한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그의 언행과 가르침이 곧 자이나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종교적 변화를 겪은 인도 사회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알렉산드로스의 접근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인도 서북부의 역학관계가 변동하는 틈을 타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알렉산드로스의 잔군을 격파하면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우리아 왕조를 개창하였죠.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 마우리아 왕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활약은 이어져서 인도 북부를 통일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영광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손자 아소카 왕 때 완성됩니다. 아소카 왕은 왕위 계승을 위해서 99명의 형제를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마우리아 왕조를 이끌면서 인도 남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에 끝까지 저항하던 칼링거 왕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륙의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과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겪은 후 아소카 왕은 지금까지 행동을 반성하고 불교에 귀의하여서 선정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불교의 귀의를 마음먹은 아소카 왕은 불경을 정리하고 산시대탑 그리고 석주르 등을 건립하면서 불교 전파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소카 왕 시기에 개인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발전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았던 마오리 왕조는 아소카 왕 사후에 넓은 영토 내의 왕국들의 독립 운동이 거세지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북 지역에서 침입한 이민족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여러 왕조로 분열되게 됩니다. 인도와 서아시아 관련해서 자주 빈출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수도입니다. 각 왕조별로 수도를 기억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마리 왕조의 수도는 파탈리푸트라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도 지역으로 침입한 이민족 가운데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왕조는 1세기경 설립된 이란계 쿠시안족이 세운 쿠시안 왕조였습니다. 쿠시안 왕조는 중국의 후한 왕조, 서아시아의 파르티아, 유럽의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3대 카니슈카 왕이었습니다. 카니슈카 왕 때는 북인도의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쿠시안 왕조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카니슈카 왕 때 불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고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인도 서북부 지방의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한 간다라 양식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쿠시안 왕조의 수도는 푸르샤프라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쿠시안 왕조의 세력 이후에 인도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왕조가 4세기경 흥기한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는 찬드라굽타 1세가 건국하면서 인도의 강자로 등장했으며 그의 손자인 찬드라굽타 2세 때 벵골만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확보하여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굽타 왕조는 5세기경에 일어난 민족이동의 영향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인 에프탈이 침입하면서 왕조는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서 왕위 계승 문제와 지방 세력의 독립으로 내부적 문제까지 발생하며 결국 6세기 중엽에 멸망하게 됩니다. 굽타 왕조는 겐지스강 유역에서 파탈리푸트라의 수도를 두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굽타 왕조에 이르러 우리가 인도 느낌이 난다 라고 표현하는 인도 고유 고전 문화가 완성됩니다. 먼저 인도의 인구 80%가 믿는 힌두교가 굽타 왕조 시기에 인도 사회에 공고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라만교는 엄격한 제식과 희생제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여 마우리아 왕조 이후 인도의 왕조는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워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굽타 왕조 시대에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더욱 강력한 왕권이 필요해진 왕조는 불교를 대신하여서 브라만교의 여러 신앙 요소를 융합한 힌두교를 채택하여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렇기에 힌두교는 왕조나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현재 사회체제인 카스트 제도를 엄격하게 지키고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만우법전을 정비하여서 의무, 민법, 형법, 의례, 제사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힌두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굽타 왕조의 멸망 이후에 인도에는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경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흥한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세기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인도의 침입, 이슬람의 인도 침입이 시작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 가즈니를 기반으로 성장한 가즈니 왕조는 인도 서북부 펀자브 지방을 장악하면서 이슬람의 인도 침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가즈니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던 구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루 왕조가 가즈니 왕조의 세력을 틈타 독립하여서 펀자브 지역을 넘어서 인도 내륙까지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13세기 구루 왕조의 술탄이 암살당하자 노예 출신의 군인이었던 아이바크가 인도 지역에서 술탄이 되어서 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16세기까지 여러 이슬람 왕조가 승망성쇠하는데 우리는 이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릅니다. 수능에 선지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델리 술탄 왕조 시기에 건립된 델리의 대표적인 건축물 쿠투브 미나르가 있습니다. 쿠투브 미나르는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기념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델리 술탄 왕조 시기의 이슬람 지배자들은 이슬람교를 강요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야라는 세금을 내면 기존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인도인들이 이슬람 종교를 개종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기도 하였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서아시아 쪽에서의 티무르 왕조가 흥기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티무르 왕조가 튀르키예부터 인도 서북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면서 델리 술탄 왕조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티무르의 5세 손인 바부르가 건국한 무굴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인도는 무굴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무굴 제국의 1차 전성기를 이끈 왕은 인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악바르 황제입니다.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악바르는 바부르의 손자로 13살의 나이로 즉위하였습니다. 악바르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인도 중부 지역에 위치한 데칸 고원을 제외한 인도 전역을 통일하였으며 제국의 초기 혼란스러운 중앙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힌두 부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힌두교도들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하고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였던 라지푸트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라지푸트 출신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힌두교도에게 부여되던 인두세를 폐지하는 등 제국 초기 지배를 안정시키고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자항기르, 샤자한까지 무굴 제국의 황금기를 거치게 됩니다. 샤자한의 치세의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샤자한은 자신의 부인인 뭄타즈 마을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녀가 죽고 그녀를 위해서 흰 대리석으로 된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묘지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의 화려함은 남았지만 샤자한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샤자한의 말년에 중병에 걸려 통치를 하기 어려워지자 4명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입니다. 형제들 간 싸움 끝에 최종 승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형제를 지지한 아버지 샤자한까지 유폐시킨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아우랑제부 황제는 영토를 제국의 번영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무굴 제국의 최고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대가 하지 못했던 데칸 고원을 넘어서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까지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랑제부는 종교 정책으로 무굴 제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철저한 이슬람교도로서 무굴 제국을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궁정에 남아있는 힌두적 요소를 모두 없애고 사원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대한 지지하를 부활시키면서 비이슬람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곧 비이슬람교도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아우랑제부 치세에는 많은 국력을 쏟아부어 반란들을 저지하긴 하였으나 무굴 제국의 분열에 씨앗을 남겼습니다. 결국 아우랑제부 사후 시크교도의 반란, 마라타 동맹의 반란 등 내부 반란과 인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로 무굴 제국은 쇠퇴의 길을 겪게 됐습니다.